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기다렸던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저도 진짜 네,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출구조사 결과만 봐도 놀랍던데 시간이 지날수록 출구조사 결과를 더 좋은 쪽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고 밤새 신났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번 총선 결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소상히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뭐 역대급 총선이라고 하죠. 민주진보 진영의 유례없는 압승, 보수 진영의 괴멸적 참패,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네, 정치적인 분석은 뭐 이미 저보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이니 넘어가고요. 오늘은 경제적 관점에서 몇 가지 주제를 뽑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요. 미래통합당 막말 파문에 대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차명진, 민경욱, 김진태 등등 막말로 유명한 보수 정치인들이 전부 패했죠. 그리고 그 막말이 본인들 낙선뿐 아니고 전체 선거에서도 꽤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얘네들의 막말이 총선을 앞두고 직전에 부각된 것이냐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게도 매우 큰 교훈이 됩니다. 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행동경제학에는 지불분리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페이먼트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살 때에는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겁니다. 원했던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건 매우 큰 행복이죠. 네, 이제 그걸 얻으려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요. 이건 굉장히 큰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돈을 쓸 때마다 행복과 불행의 크기를 꼼꼼히 비교해서 행복이 불행보다 크면 물건을 사고 불행이 행복보다 크면 안 사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실 이렇게 정교하게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쓰는 불행을 어떻게든 뒤로 밀어놓을 수만 있다면 당장은 막 물건을 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에 먼저 빠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용카드입니다. 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서 물건을 사면 사람이 신중해집니다. 네, 지불의 고통이 바로 느껴지잖아요. 돈이 지갑에서 막 빠져나가니까요. 네, 네. 근데 돈을 지불하는 시점을 월말로 밀어놓으면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나 사고 싶은 거 살 거야. 이러면서 카드를 쫙쫙 긁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지불 분리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왜 오류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네. 신용카드를 긁어서 지금 돈 내는 고통을 당장 피해도 한 달 뒤에 그 돈 내야 됩니다. 언젠가 청구서가 내 앞에 달아온다고요. 다만 그 청구서의 고통을 한 달 뒤로 미뤘을 뿐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은 좀 아둔한 구석이 있어서 지불의 고통을 잠시나마 뒤로 미룰 수만 있다면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막 카드를 긁는다는 겁니다. 작년 초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할 때 제가 이런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이런 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서 세금을 축낸다. 뭐 이런 비친 소리들을 한 적이 말이에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당대표 선거에 나섰던 황교안 씨는 물론이고 그쪽에서 나름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던 오세훈 후보까지도 이 세 명의 막말을 응징을 못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런 황당한 태도로 뭉개고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지불분리 오류를 소개해드린 게 그때였는데 지금 당시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막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광주를 모독한 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오세훈이 빠가사리가 아닌 한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근데 왜 저자들은 작년 2월에 저 막말을 제어를 못했을까요? 눈앞에 당대표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는 태극기 휘날리며 가스통 굴리고 소리 꽥꽥 지르는 사람들의 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이 가스통들의 지지를 얻는 게 달콤한 행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총선이 작년 4월에 있었고 걔네들 당대표 선거가 2개월 전인 2월이었다면 김순례, 이종명, 김진태의 막말을 바로 당에서 응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4월 총선에서 엄청난 악재라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당시 2월 기준으로는 총선이 14개월 넘게 남았어요. 반대로 당대표 선거는 바로 한 달 뒤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민심을 잃는 고통은 14개월 뒤에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죠.
대신 막말을 옹호하면서 가스통들에게 지지를 얻는 달콤함은 당장 전당대회에서 맛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막말의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을 1년 뒤로 밀어놓고 그걸 덮어버리고 옹호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걸 지불 분리의 오류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이거 언젠가 반드시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내가 신용카드 긁었다고 그 돈을 이번 달 말에 안 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월말에 청구서 받아보면 엄청 우회합니다. 쟤들이 이번 선거 때 차명진을 제명한 해 만에 뭐 막말 후보를 제명한 해 만에 난리를 쳤죠. 네.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1년 전, 사실은 그 전부터죠. 얘들은 가스통 지지를 얻는 순간적 달콤함을 누리려고 그 막말을 쭉 방치해왔거든요. 이제 그걸 선거 한 달 앞두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막 수습하겠다고 나서봐야 수습이 안 되죠. 그럼 차명진 같은 애들은 왜 선거에서 저런 막말을 했겠습니까? 그 당에서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게 허용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차명진이 엄청 억울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억울해할까요? 지금까지 자기랑 똑같은 짓 했던 애들 가스통 지지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달콤함을 위해서 원칙을 저버리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선거가 4년 뒤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좀 개판 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게 4년 뒤로 지불의 고통을 밀어놔도 4년 뒤에 청구서가 꼭 날아옵니다. 이번 미래통합당의 괴멸적 참패가 바로 지불의 고통을 뒤로 미루고 눈앞의 달콤함만 따먹을 수 있었다고 믿으면서 막말을 내뱉었던 저 아둔한 세력이 받은 청구서 같은 거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오래 집권하고 오래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당장의 달콤함에 취하지 말고요. 지불해야 될 게 있으면 미리미리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거 누적됐다가 나중에 청구서 날아오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겪는 모습처럼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저는 이번 선거에서 프레임이 얼마나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감했습니다. 과거에 조지 레이코프라는 인지언어학자의 프레임 이론을 2번 정도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었는데 네. 미국의 진보적 지성이며 미국 민주당 지지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선거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상대의 프레임에 말려서 상대의 공격을 해명하고 자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레이코프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의 뇌 구조는 프레임을 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강요를 하고 나도 그 말을 따르려고 해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코끼리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이 선거 때마다 종북 거릴 때 우린 종북 아니야 이런 해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백날 해명해봐야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논리가 아니라 종북이라는 프레임만 남거든요. 레이코프가 진보한테 하는 조언이 이겁니다. 상대의 프레임에서 반론하느라 허우적거리지 말고 우리의 프레임에서 싸워라. 진보는 평소에 진실에만 너무 관심이 많아서 진실을 반론하느라 프레임 싸움에서 번번이 친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네. 제가 이번 총선이 시작된 이후에 미래통합당과 김종인 씨의 경제 위기론, 이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 이 주장에 대해서 한 번도 방송으로 반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론 가치가 없어서. 프레임 때문입니다. 네. 걔들 주장 들어보면 한심해요. 논리도 없고 통계도 오독을 하고 있고 들어주기가 민망할 정도의 멍멍이 소리들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속으로 저 개소리를 반박해줘라고 불끈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 프레임에서 해명하고 자빠져 있기 싫어서였습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 경제 위기 이것만 프레임에 남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은 매우 훌륭하게 미래통합당의 경제난 프레임을 무시하고 잘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걔들이 말하는 오독된 경제지표 이런 게 전혀 선거에서 영향을 못 미쳤죠. 물론 솔직히 경제지표로만 싸워도 얼마든지 논리로 이길 자신이 있어요. 있는데 걔네들이 제시한 그 프레임에서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선거 국면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네. 반면에 훌륭한 방역체계와 뛰어난 질병관리는 굉장히 훌륭한 프레임 역할을 했죠. 물론 정부가 당연히 선거 프레임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워낙 큰 사태였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선거를 장악하는 프레임일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보여준 정부의 실로 훌륭한 철학과 집행 능력은 선거 프레임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버립니다.
민주진보 진영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1등 공신을 꼽으라면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정부의 눈부신 방역체계와 헌신적인 노력을 들겠습니다. 네. 프레임과 관련해서 하나 덧붙이자면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불을 붙였던 재난기본소득 혹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뭐라고 불러도요. 네. 이 프레임도 결과적으로 매우 훌륭한 선거 프레임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의도한 바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요. 네.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을 끄는 프레임을 선거에서 탁 던지면 상대가 이 안에 들어와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씨는 처음에 찬성하다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다가 나중엔 가구당 100만 원이 적으니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주장하다가 막 오락가락하고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네. 이게 바로 우리의 프레임에 저쪽이 갇혀버린 겁니다. 여기에 유승민 씨는 황교안이 포퓰리즘에 빠졌다고 지들끼리 또 막 우리 프레임 안에서 싸워요. 급기야 선거 최고의 기술자라는 김종인 씨도 대학생들 모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러면서 우리 프레임 안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김종인, 유승민 씨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기서 논쟁하고 있는 순간 미래통합당 저 선거는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황교안 씨 주장대로 가구당 10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5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이 늘었다 한들, 김종인 씨 주장대로 대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했다 한들, 국민들의 머리에는 그걸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공약이 관철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난기본소득 혹은 재난긴급지원금 논쟁이 선거의 상당 기간을 뒤덮은 프레임이 된 현상을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레이코프의 주장처럼 우리 프레임에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유리하게 싸움을 전개시킬 수 있는지를 잘 되새기고 다음 선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 가족분들이 차명진이가 세월호 천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에 구구절절 대응하지 않아요. 그게 차명진의 말이 1%의 진실을 담고 있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예. 몰라서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요. 그렇죠. 네. 예. 작심하고 반론하자면 1초 만에 다 박살을 낼 수 있는데 그 프레임에서 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번 선거에서 제 개인적으로 매우 고무됐던 현상은 공공의 중요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석에서는 요즘 행복한 표정으로 이제 시장주의자들을 엿됐어 이런 농담을 종종 하는데 이번 선거만큼 시장이 아닌 공공의 중요성이 강조된 선거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미래통합당 무리들은 대부분 시장주의자들이고 그쪽 경제통이라는 유승민 씨도 대표적인 시장 칭송론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국면에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 이런 주장을 어떻게 펼치겠습니까? 그런 주장하는 순간 진짜 찐따 소리 듣는 거죠. 그 정도로 공공의 중요성이 강조된 선거였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15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스리랑카, 영국, 프랑스, 에티오피아 등 최소 47개국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선거를 연기했고 미국과 뉴질랜드 등은 선거 일정을 놓고 고민 중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국의 선거를 막지 못했다. 한국은 일찌감치 코로나19 확산에 정점을 찍었고 정부 대처는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이 나라는 봉쇄 상태에 있지 않다. 총선 당일 투표소가 붐비는 것을 피해 1,1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했으며 투표소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한다. 체온 측정 결과 37.5도가 넘으면 특별히 마련된 부스에서 투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약 2만 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됐다. 이런 보도입니다. 이게 바로 공공의 위력입니다. 민주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부가 2만 명의 추가 인력을 일사불란하게 투입하고요. 비닐 장갑을 끼고 소독제를 투표소에 비치하고 열을 잽니다. 이걸 시장이 할 수 있냐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방역, 검역, 치료뿐 아니고 이 질병 상태에서도 민주주의를 원활히 진행시킬 힘은 단언컨대 시장이 아니라 공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담삼아 전 세계적으로 시장주의자들은 진짜로 엿됐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다 안전한 나라, 보다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공공의 중요성은 지금 국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정말 마음껏 기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로 정치자 여러분들의 기쁜 마음에 초를 치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4월 16일 밤에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좀 우울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6년만 빨리 혹은 7년만 빨리 아, 혹은 10년만 빨리 시장에서 돈돈거리는 시장주의자들이 떠드는 소리를 무시하고 공공이 얼마나 중요하며 국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을 굳건히 지킬 의지가 있는 정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일찍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소중한 수백 명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는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 들어야 됩니다. 그 소중한 수백 명의 목숨 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은 참혹한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공공보다 시장을,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을, 인간보다 돈을 추구했던 이명박과 박근혜를 뽑은 게 우리 국민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원죄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렇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공공의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기성세대가 지은 그 거대한 원죄의 100만 분의 1이라도 갚아나가야죠. 부디 지금부터라도 공공의 중요성, 국민 안전의 가치를 시장이나 돈보다 아니 뭐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위에 두는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영원히 남기를 세상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총선에서 되짚어보고 싶었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한배 기자님의 해설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